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3P 자기경영연구소의 강규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 1시간에 걸쳐서 성공을 위한 자기경영이라는 주제로 한 1시간 정도 같이 나누는 시간들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도 12월 달에 이랜드라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랜드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랜드에 입사할 적에 입사 목적이 노조 위원장이 되는 게 원래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랜드라는 회사의 어떤 독특한 교육과 훈련과 프로그램과 이런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인생의 관심사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여러 가지 책임이 많이 맡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랜드에서 푸마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의 그 회사의 본부장, 그 당시 본부장이 CEO인데 이제 CEO가 됐습니다. 입사할 당시 제 동기가 352명이었는데 352명 동기 중에서 저는 이렇게 우수한 그룹의 그 신입사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지방대학을 나온 데다가 동기 중에서 저보다 우수한 대학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랜드에서 이렇게 경영자로 이제 발탁이 됐고 나름대로 그 당시 이렇게 신입사원에서부터 경영자로 발탁된 사람은 한 2~3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기로 이랜드에서 10년을 마치고 프루덴셜 생명에서 보험 세일즈를 할 그럴 경험이 좀 있습니다. 보험 세일즈 할 적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처음 세일즈를 시작을 했을 적에 소위 맨땅에 헤딩하면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달 가때면은 이제 월급은 안 주고 한 달 동안 교육만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달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급여가 12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참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회사의 경력이 한 10년 정도 있었고 이렇게 경영자로 있었으면은 급여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120만 원을 받고 보니까 좀 가슴이 좀 답답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 프루덴셜 생명에는 소위 억대 연봉을 받는 그 선배들 그룹이 한 20~30명 있었는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하나 둘 따라서 하고 훈련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관리법을 활용을 해서 자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한 10개월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10개월이 넘어서니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일즈를 할 적에 3년 6개월 동안 평균 한 3억 정도 연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일즈 계통에서는 소위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면은 이렇게 소위 존경을 받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강의 요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지점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이제 강의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방황하는 신입사원에서 시작을 해서 CEO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월급 1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연봉 한 3억 정도 만들 때까지의 제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 내지는 자기 경영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좀 읽어보셨나요? 예, 책 제목을 보니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저도 맨 처음엔 저 책이 지나치게 너무 돈 냄새 나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건강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 스탠리 박사님이 미국의 백만장자들,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뽑은 결론입니다. 백만장자들이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뽑은 중요한 5가지 요인입니다. 자, 5등이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가 5등입니다. 그 다음에요. 4위가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성공하신 분들은, 미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존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등부터 3등이 남았지 않습니까? 1등부터 3등 중에서 혹시 그런 게 없을까요? 부동산 투기를 잘했다.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3위가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가 3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없고 공동 1등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가 1등입니다. 저는 역시 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동일이 또 하나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가 역시 또 1등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참 뛰어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혹시 그 목표에 도달하셨나요? 그 목표를 갖다 유지한다는 것도 역시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TV에 뉴스를 보더라도 신문을 보더라도 그런 뉴스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뭐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 관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우리한테 복인가요? 화인가요? 또 미국에서는 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키네스 파커와 코니 파커는 2,500만 달러 잭팟을 터뜨려 횡재했는데 대신에 16년간 지속했던 부부 사이에 이혼을 했답니다. 제프리 램펠이라는 사람은 2천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는데 얼마 안 가서 형사한테 유괴돼서 살해됐대요. 세계에서 최고로 복권 당첨이 크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잭 휘테커라는 사람인데 장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5년 만에 깡통을 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원래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건설업을 하는 이런 사장이었었어요. 건실한. 그러나 예기치 않은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자마자 관리할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에 관한 얘기인가요? 바로 자기 관리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큰 주제는 바로 자기 관리 내지는 자기 경영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성과에 관한 말씀도 좀 드릴 텐데 저는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많이 관심이 많았냐면은 제가 이랜드에 입사해서 한 3년 차 됐을 적에 주로 제 관심사가 민중해방 이런 쪽이었다가 점차적으로 그것이 경영,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했더만은 이 책임들이 많이 맡겨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 3년 차 때 그러니까 제가 대리 달기 바로 직전이었었는데 저한테 맡겨진 책임이 저는 옷을 생산 관리하는 옷을 만드는 이제 그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그 옷을 갖다 맡겨서 납품해서 이런 일을 갖다 주로 했었는데 제가 저한테 맡겨진 금액이 판매가 기준으로 430억어치의 물건을 만드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가. 그래서 한 번은 제 사수가 이 바지를 만들 적에는 물에다 빨아먹어서 만들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달 못 빨고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장에 잘 나가서 팔렸는데 일주일 만에 리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슨 사고를 쳤을까요? 물에다 빨았더니만은 자그마치 이 바지 기장이 7cm가 줄어드는 겁니다. 완전히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이거 하나 사고 치고 나더니만은 얼마를 손해봤을까요? 한 3억 손해봤습니다. 이거 물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제 월급이 48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갖다 도대체 몇십 년을 갖다 부어야지 그걸 갖다 물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3억을 물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400억이 넘는 이걸 갖다가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저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잘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러나 제가 입사 3년차 땐 그 햇병아리 그 주임이 그렇다고 제가 슈퍼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뒀을까요? 예, 저는 성과를 거두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마침 이랜드에서는 4,000명 전 직원한테 이 바인더라는 것을 나눠줬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 안쪽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하나만 딱 치면 몇 억이 날아가는데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안쪽을 개발해서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관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퍼펙트하게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저한테 두 번째 성과는 프루덴셜 생명에서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월 1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한 3억의 연봉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성과에 대해서 이 피터 드러커를 빼놓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영자의 업무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발명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영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체계는 바로 이분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35권의 저서를 썼는데 다 예외 없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이분의 독자들은 다 세계적인 CEO들이 이분의 다 독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은 학문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자기 거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 4년 단위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서 또 발표하고 또 연구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96세 때에 돌아가셨죠. 96세 때까지도 저술을 냈고 96세 때까지도 강의를 하셨던 늘 현역으로 늘 학생으로 남았던 그런 대단한 대가이십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본인의 최고의 전성기를 몇 살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66세 때부터 86세 때까지가 본인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은 평생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의 업무는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영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누가 경영자인가요? 옛날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만을 경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식 근로자 내지는 프로페셔널을 우리는 다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직급이 뭐 주임이든 대리이든 과장이든 뭐 차장이든 이런 관계 없습니다. 혼자 일을 하든 뭐 여럿이 일을 하든 관계 없습니다. 이건 직급이라든가 아니면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두뇌를 써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바로 지식 근로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근로자란 말을 피터 드러커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적에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근로자를 갖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경영평론가 탐 피터스라는 분이 미국 전체에서 한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식 근로자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버지니아 아주엘라라고 하는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자, 이 아주머니는요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20년간 청소 일을 하시던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손님들이 나가면 시트 갈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자, 이 아주머니는 20년간 청소를 하면서 청소를 허드렛 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열과성을 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지식 근로자가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요, 청소하는 방법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방 하나 청소하는데 한 1시간 걸릴 게 예를 들면 한 40분으로 줄더란 말이죠. 이거 굉장한 노하우 아닌가요? 이 노하우 나만 썼나요?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나눠줬습니다. 아줌마들 이렇게 해봐.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리츠칼튼 호텔에 전체가 퍼졌고 그 노하우가 미국 전체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 다 퍼졌고요. 그 노하우가 전 세계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근로자에는 이렇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뭐 이렇게 전공을 어디서 뭘 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어딜 나오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단 1%라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지식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은 지식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화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지식화라는 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자, 이 책은 피터 드러커의 저서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이 책은 맨 처음에 누구의 머릿속에 있었습니까? 피터 드러커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상태를 우리가 암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묵지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책 내지는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지식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파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뭔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기술자들은 이거 나만 써야지, 이거 내 노하우 없어지면 큰일 나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근로자의 3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당연히 전형적인 지식근로자이십니다. 내가 두뇌를 써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식근로자이신 여러분들은 다 누구시라고요? 경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급과 관계없고 뭐 이렇게 혼자 일을 하든 여럿이 일을 하든 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형적인 지식근로자이시고 지식근로자이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경영자이십니다.
경영자의 업무는 뭐라고요? 여기서 보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과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예, 성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 성과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직접 성과는 뭔가요? 회사로 따진다면 회사의 매출이나 순이익, 아니면은 개인으로 따진다면 내 급여, 연봉, 우리 학생들로 생각한다면은 내 학점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아마 직접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에서 지나치게 너무 직접 성과를 너무 강조한다. 그러면 그 조직이 좀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적어도 100년, 200년 된 회사에서는 이 두 번째 성과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예, 바로 가치의 창조와 가치의 재확인입니다. 가치의 창조는 뭐고 재확인은 뭔가요? 예, 가치의 창조라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를 하는 청소부인데 A라는 사람은 청소를 하는데 하더라도 맨날 아주 너무 지겹게 너무 아주 이제 마지못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이제 끝날 때만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을 들여다보고 언제 끝나나 싶고. 그러나 B라는 사람은 늘 휘파람 불면서 아주 그냥 아주 신나게 아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나요?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나는 지구의 한 구석을 쓸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이 청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쾌적하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가치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갖다가 재확인하랍니다. 재확인은 뭔가요? 재확인은 한마디만 해서 쇠뇌교육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쇠뇌교육을 당하면 불행해지나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일을 하는데 그 불행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과의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인재 육성, 사람을 키우는 거,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서 뭔가 예산이 좀 어려워지고 매출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깎는 게 우리 일단은 교육 예산 많이 깎잖아요. 굉장히 제일 위험한 거죠. 사람을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의 결론은 뭔가요? 예, 피터 드러커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과를 올리는 것은 습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타고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을 거야. 저 사람 타고났을 거야. 천만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맨 밑바닥부터 해서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험 세일즈를 할 적에 저도 이렇게 보험 세일즈를 경험도 하나도 없었고요. 뭘 갖다 이렇게 남한테 부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따라서 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 저도 3억 정도 연봉이 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경험이 있었나요? 예,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배워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결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제가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나요? 예,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부족하고 약합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해요.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건 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생산성이라는 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잠깐 보실까요? 예, 생산성을 보시면은 생산성의 차이가 나오는데 한국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독일이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생산성이 2배에서 3배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나 독일은 3배에서 4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덴마크 쪽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이 3개 지역에. 그래서 제가 핀란드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국민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 37,000불이래요. 우리나라 10,000불, 12,000불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그 옆에 있는 노르웨이 얼마입니까? 40,000불이래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사나요? 예, 적어도 3.5배에서 4배를 잘 산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화나지 않나요?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우리보다 3.5배에서 4배 갖다 잘 산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딱 잡아놓고 보면은 강도 아니면 한국 사람이래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못 사냔 말이죠. 이거는 바로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은 심지어 8분의 1이란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반을 잃었잖아요. 예,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남녀의 성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 모자라서 생산성까지 뚝 반으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 8분의 1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8명이 다 싸워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예, 이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성의 문제와 생산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조선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죠. 한국 선진국 진입 불투명, 생산성 향상은 꼭 규모만 확대했대요. 생산성, 예,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성의 문제라는 거죠. 또 한번 보실까요? 예, 얼마 전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한국 노동 생산성이 13개국 중 꼴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볼까요?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는 한국보다 3.7배가량 생산성이 높았다. 똑같은 시간 일을 할 때 노르웨이 근로자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한국보다 3.7배 더 크다는 얘기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뭐 1시간 동안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370만 원을 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좀 화나지 않나요? 예. 또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연구 생산력 하버드 25%. 그러면 나머지 대학은 어쩌란 얘기인가요? 예, 이 격차 갖다 실감하시겠어요? 한국의 지식 능력이 미국의 17분의 1이랍니다. 인구가 17분의 1인가요? 천만에요. 지식에 대한 격차가 17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좌절하자, 절망하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보여드렸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싱크탱크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국이 2050년대 세계 2위의 경제 부국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국민소득이 얼마? 1인당 8만 1,000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2050년도는 여러분들은 몇 살 정도 되시나요? 예, 너무 먼가요? 예, 반뚝 자르죠. 2025년도 세계 몇 위가 될까요? 세계 3위. 이때 국민소득이 얼마? 예, 이때 5만 불. 예, 우리 민족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이렇게 지식에 대한 격차를 갖다가 줄여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3P 컨셉을 갖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P라는 게 뭔가요? 예,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철저하게 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높은 연봉을 받을 정도로 억대 연봉을 다 받을 정도로 이렇게 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프로라는 것은 아까 경영자나 지식근로자가 다 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로는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까? 프로는 철저하게 퍼포먼스, 성과 내지는 결과란 말이거든요. 성과나 결과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박지성 선수나 박찬호 선수, 예, 박세리 선수 이런 선수들이 훈련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든가요? 안 한다는 말이죠. 그 대신 뭘 얘기하나요? 나 몇 승 했다. 그쵸? 나 몇 골 넣었다. 아니면 나 연봉 얼마다. 이렇게 결과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성과를 해야 되고, 이 퍼포먼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뭘 건드려야 되나요?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를 갖다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요소가 뭔가요? 첫 번째는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뭔가요? 자꾸만 말로 다 너 잘해라 잘해라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뭘 주라고요? 예, 도구를 주든지 시스템을 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죠. 그러나 지금도 물론 쓰레기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쓰레기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던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예, 쓰레기 종량제 맞습니다. 자, 쓰레기 종량제의 핵심은 뭔가요? 분리수거인가요? 아닙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핵심은요, 쓰레기 봉다리입니다. 쓰레기 봉다리를 돈 내고 사라고 그랬지만은 그거 몇백 원 안 가는데도 그거 안 사겠다고 그 쓰레기 양이 반으로 줄어든 건 이거는 대한민국 유사일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희 집 어르신들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뭔가 묻기 시작하고 뭔가 태우기 시작하고 슈퍼마켓 가면 다 이렇게 벗겨내고 오세요. 그 노인네를 교육시킨 게 누군가요?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홍보비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레기 줄이자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 쓰레기 봉다리 하나 만들었지만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과속하지 말라는 팻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나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 대신 뭘 하면 되나요? 예, 과속 방지 카메라 하나 딱 달아오면 자동으로 다 서행한단 말이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아파트 앞에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과속 방지턱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서행을 한단 말이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업무를 보든 아니면 다 어떤 분야든 관계없습니다. 뭐가 잘 안 되는 게 있나요? 자꾸만 반복해서 좀 실수하는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이 이 시스템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뭔가면요. 프랙티스. 프랙티스는 뭔가요? 예, 훈련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훈련은 맹목적이고요. 훈련이 없는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면서 그 수많이 들었던 그 아주 그냥 감명 깊게 들었던 그 강의들,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약발이 이렇게 오랜만에 안 가나요? 그런 강의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그런 강의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내거화돼서 내거화돼서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구구단할 쪽에 38이 24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종아리 맞아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2일은 2는 4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써먹는 겁니다. 그렇듯이 훈련이라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박렬 감독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렬 감독 아시나요? 옛날에 국가대표 농구감독이셨던 분이죠. 국가대표 농구감독. 박렬 감독님이 한 분은 국가대표 농구 선수들 데리고서 저기 시골로 전지훈련을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MT 겸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저녁 늦게 도착해서 이제 삼겹살 파티도 하고 이렇게 뭐 대포도 한 잔씩 이제 권하게 했죠. 그래서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감독님이 일어나서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 선수들이 잘 있나. 그래서 순찰 다 가보니까 숙소에 가보니까 아니야 달까 한 선수가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찾으려고 마을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그 조그만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충희 선수가 점프슛을 던지고 있고 읍내에 있는 콜택시 기사님이 볼보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충희 선수는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슛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충희 선수는 선수 시절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점프슛을 1000개씩 던졌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관계없이 이걸 1000개씩 던졌다는 거죠. 농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죠. 요거 한 3, 40개만 던지면 배고파지기 시작하는 거.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압니다. 이런 거를 하루도 쉬지 않고 1000개를 던졌습니다. 이런 이충희 선수를 두고서 박렬 감독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짐승 같은 성실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에 제가 그 강의를 딱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제 바인더에서 크게 써붙였습니다. 짐승 같은 성실함. 제가 그래서 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제가 연봉을 한 4억 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의 키워드는 뭔가요? 한번 잡아볼 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시스템과 이 프랙티스, 다시 말해서 훈련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 찾았던 게 바로 이 바인더라는 겁니다. 이 바인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저는 한 20여 년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꽤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더와 마인드맵을 가지고서 저는 뭐를 했냐면 기록 관리와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와 지식 관리, 업무 관리, 다시 말해서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경영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제가 해왔던 걸 오늘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관리 먼저 좀 들어갈까요? 기록도 굉장한 기술이고 노하우고 지적 재산입니다. 기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몸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론적인 거는 많이 이제 다른 책들을 많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실질적인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짐 캐리의 사례가 나옵니다. 짐 캐리 아시나요? 캐나다의 멋진 영화 배우죠. 짐 캐리가 처음부터 저렇게 유명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짐 캐리가 무명 시절에 캐나다 출신인데 캐나다에서 중고 자동차, 찌그러진 자동차 한 대 끌고서 이렇게 미국에 내려왔어요. 한번 영화 배우로 성공해 보려고. 그래서 헐리우드까지 내려왔죠, 미국에. 근데 뭐 이렇게 처음에 캐스팅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데가 없어서 맨날 차에서 자고 뭐 햄버거 쪼가리 때우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차를 몰고서 헐리우드의 맨 높은 언덕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제 부스럭부스럭해서 이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딱 꺼내가 있어 종이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압수표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썼나요? 1000만 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1000만 불을 지급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5년 후 짐 캐리는 1700만 불을 벌게 됩니다. 종이에 기록했기 때문에 놀랍게 이루어진 사례가 이 책에는 빼곡하게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목표 관리 시간에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이에 썼기 때문에 놀랍게 이루어진 그런 성공의 사례를 이렇게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록 관리를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적용이란 말인데요. 어떻게 적용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이 기록 관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컨드 라이프라 그러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방송통신대학은 또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개인도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NGO 말고 NPO라는 게 굉장히 많이 뜹니다. NPO가 뭔가요? 아마 Non-Profit Organization 아마 이런 조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전문성도 조금 살리면서 봉사도 좀 하면서 약간의 돈을 받는 점심값하고 커피값 정도 받는 그런 조직이 자그마치 전체 취업 인구의 9.8%랍니다. 대단한 거죠. 10명 중에 1명이 바로 그런 NPO 조직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예, 은퇴 이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럴 적에 우리가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은퇴 이후에 그 세컨드 라이프를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 모든 사람들이 평생 이루었던 어떤 그 업무가 됐던 업적이 됐던 어떤 그 전문성이 됐던 그런 분야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노후에 자꾸만 책을 쓰든지 사람들을 가르치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차세대를 키우는데 이런 데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저의 사무실 사진인데요. 사무실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바인딩만 해놓은 그 자료들이 저는 한 4, 50건 정도 있습니다. 자, 저는 제 개인 취미가 됐던 업무가 됐던 아니면은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 됐던 이런 식으로 바인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식화해 놓은 바인더가 한 15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년 전, 20년 전의 자료를 갖다 지금도 빌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작년도 제가 밀라노 가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만은 밀라노에 있는 저기 회사의 직원들이 이걸 갖다 좀 빌려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빌려줬더니만은 23건 갖다 다 복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이렇게 갈급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지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경쟁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의 지식의 격차가 17분의 1인데 이걸 갖다 극복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갖다 기록을 잘 남길 수 있는 시스템들 갖다가 각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한 20여 년간 이 방식으로 해서 꽤 많은 지식들 갖다가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경영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성공에 관한 수많은 책을 보면은 시간 관리와 또 목표 관리 이 두 개는 반드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 없고 정면 돌파해서 내 걸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리의 수많은 이론들은 그냥 책 아무거나 사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이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핵심 원리가 뭔가 이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우선순위 얘기도 하시고, 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의외로 시간 관리에서 핵심을 짚어낸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 관리에서 진짜 핵심을 딱 짚어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로 피터 드러커 교수님입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하는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에서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의 시간을 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회장님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회장님들이 너무너무 바쁘대요. 어떤 사람이 예고 없이 찾아가면 단 1분도 만날 수 없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바쁜가 싶어서 컨설턴트를 딱 붙여가지고 한 달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어요. 뭐 신문 보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뭐 일하는 시간을 다 면담하는 시간 다 해서 분석을 딱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이 회장님들이 의외로 중요한 데 쓴 시간은 불과 30% 같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해봐라. 그런데 역시 다시 해봤는데 역시 30%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회장님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예, 회장님들이 이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연설을 하고 있었고요.
본인이 안 가도 되는 미팅하고 있었고요. 본인이 안 해도 되는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님들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착각을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피터 드러커의 이론이거든요. 시간을 기록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록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컨설턴트를 딱 붙여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다 기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스스로 하면 되겠죠. 저는 한 8, 9년 전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간을 갖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걸 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시간을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예, 시간을 기록하는 거는 첫 번째는 시간의 견적서 쓰는 거하고 시간의 가계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한 17, 18년 이상 갖다 실천해온 사례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견적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피터 드러커가 한 말씀입니다. 경영자에 대한 조언은 보통 일을 계획하라로부터 시작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시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계획에서 출발하지도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건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나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계획부터 세워라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천만에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갖다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일을 잘한다는 것이 뭔가요? 예, 데드라인 안에, 제 시간 안에 잘 하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지, 뭐 큰 일 잘해내는 거, 이거 아니는 거죠. 예. 시간이 다 오버되고 나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통찰적입니다. 계획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갖다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기 세 번째, 시간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나요? 예,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급한 일은 뭐고 중요한 일은 뭔가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당장 성적을 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고3 학생들 보면은 암기 과목. 예, 당장 급하게 성적을 내려면 암기 과목 위주로 해요. 예,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도 어떻게 하나요? 예, 국영수준에서 기본 기초 과목을 갖다 꾸준하게 하잖아요. 예, 누가 이기나요? 결과적으로 기초 과목, 예, 중요한 걸 갖다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먼저 이긴단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당장 가서 뭐 대판전도 해야 되고 누구 뭐 만나서 미팅도 해야 되고 급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 뭔가요? 예, 여러분 독서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중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내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대개 한두 시간도 잘 안 됩니다. 대개는 5시간, 10시간, 20시간 이렇게 뭉퉁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묶음으로 모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데이터는요, 하버드 대학원의 리처드 라이트 교수가 하버드 수재를 1600명의 공부법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교수의 이 집요함이 참 존경스러워요. 몇 년간 연구했다고요? 16년간을 연구했대요. 200명도 아니고 몇 명을? 1600명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결과는 뭔가요? 예, 결과는 이렇습니다. 2등이 뭐라고요? 교수와 친해져라. 3. 다양한 강의를 골고루 들어라. 4. 과제물과 시험이 많은 강의를 택하라. 5. 스터디 그룹을 짜라. 6. 글쓰기에 주력하라. 7. 외국어를 공부하라. 8. 공부와는 무관한 과외 활동에 몰두하라. 9. 문제가 생기면 말하라. 문제가 생겼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총기 난사 뭐 이런 거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1번이 빠졌죠. 1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당연하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가 1번입니다. 자, 시간 관리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간을 기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시간을 기록해야 내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시간을 기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가요? 자, 우리는 학교를 가든 아니면은 뭐 그 회사를 가든, 예, 앞에 출근하면은 할 일은 뭐 100가지 넘어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참 이게 성과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적에 프루덴셜에 있을 적에 저희 지점이 100명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진짜 프로 중에 프로들이 모인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연봉을 한 3억에서 4억 왔다 갔다 할 적인데 마침 저희 팀에 좀 이렇게 성과가 안 좋은 후배가 한 녀석이 있었어요. 그 후배 연봉은 한 2천만 원 했습니다. 2천만 원하고 3억하고 몇 배 차이 나나요? 예, 15배 차이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지 아세요? 그럼 그 후배가 덜 열심히 일을 했나요? 천만에요. 7시면 출근해서요. 11시까지 일을 했다니까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항상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은 밖에 나가는 거 영업하는 거예요. 항상 놀더라도 고객하고 만나고 항상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점심 먹더라도 고객하고 만나고 놀더라도 밖에 나가서 놀고.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안에서 뭔가 자료를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퍼펙트한 자료를 갖다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가서 영업을 해야 안 해요. 안 나가요.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다 보니까 자료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빌려다가 제가 영업해요. 누가 돈 벌어요? 제가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우선순위 뭔가요? 저는 고객, 이 친구는 자료 만드는 거. 이 차이 때문에 얼마에 몇 배의 연봉 차이가 나요? 10배에서 15배 연봉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저는 10몇 년 전부터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1순위, 우선순위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테두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박스를 해가지고서 이 체크박스는 항상 우선순위 A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체크박스는 나부터 처리해 주세요.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저거부터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모지가 됐던 어떤 노트가 됐던 항상 저는 저 네모 박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어떻게 하나요? 항상 피드백을 합니다. 어떻게 피드백하나요? 이렇게 합니다. 예, 진행 중인 거는 사선 표시를 하고요. 완료된 거는 X 표시. 그다음에 연기되거나 위임한 거 화살표. 그다음에 취소된 건 반대편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게 피드백을 반드시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 사소한 걸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일을 잘한다는 것은 뭔가요? 큰 일을 잘하는 게 일을 잘하나요? 천만에요. 자꾸 사소한 일을 놓치지 않고 잘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회 진출을 하시든 지금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후배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쁜가요? 예, 하라는 거 그대로 잘하는 사람이 이뻐요. 자꾸만 까먹고 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잘해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큰 덩어리에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경험을 모으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디테일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리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아침형 인간입니다. 플러스 3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11시에 취침을 해서 5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강상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 그 리듬상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9시까지 만약에 뭐 출근을 하던 학교에 오든 등교를 하든 관계없이 1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등교 시간 1시간 뺀다 하더라도 3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침에 1시간은 오후에 몇 배 효율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3배의 효율이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시간 곱하기 3배면은 9시간. 와, 어마어마한 시간 아닌가요? 이 시간은 또 다른 하루 아닌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할까요? 바로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저 시간을 갖다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이랜드라는 회사에서는 모든 교육은 새벽 6시 정각에 시작을 합니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은 퇴소 조치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새벽 시간을 활용을 잘 하고요. 그리고 애지간한 직원들도 새벽 7시면은 다 이렇게 출근하기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와서 그러면 업무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7시에 와서 공부합니다. 무슨 공부하나요? 주로 뭐 독서 토론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영어 공부하든지 일본어 공부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게 자기 관리, 자기 개발에 관한 그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루에 매일 2시간씩 빼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9시에 턱에맞게 그냥 간신히 출근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아침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 시간들을 절대 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5시에 일어나자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교 시간이 9시다. 그러면은 30분씩만 땡겼으면 좋겠어요. 8시 반까지. 8시 반까지 가시나요? 그 8시까지. 그래서 그 30분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인풋을 주고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관리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적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주간계표제 그 바인더 샘플이거든요. 저는 89년도에 입사를 해서 89년도, 90년도, 91년도 예, 이때까지 잘 못했었습니다. 그냥 그까짓 거 대충 살았고요. 제 인생 아직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그러다가 92년부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간에 대한 견적서, 시간에 대한 가계부를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실까요? 예. 92년도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에 대한 모든 것들, 항목들을 다 이렇게 그 화살표로 그려가지고 예, 92년도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93년도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4년도 예, 이렇게 기록했고요. 예, 95년도, 예,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예, 아무튼 지금까지 저는 2008년도까지도 지금까지도 지금 제 바인더가 있지만 지금도 저는 시간에 대한 그 가계를 갖다가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한 시간에 대한 생산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전 직장 일에 있을 적에도 저는 그 업무 430억에 대한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인 것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업무 외적으로 뭐 어떤 회사에 무슨 뭐 체육대회를 갖다 전체 진행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래처 사단원들 한 600명을 해외 뭐 이렇게 연수시키는 거 전체 총책임이라든가 무슨 각종 행사를 갖다 거의 도맡아서 일을 했었거든요. 업무를 하면서. 예, 그런 두 가지 것들 갖다 다 나름대로 퍼펙트하게 처리했던 것은 바로 시간을 기록하면서부터 그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 18년 동안 저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유익이 안 된다면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10몇 년간을. 예,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관리에 관해서, 자기 경영에 관해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아까 말한 시간 관리와 이 목표 관리는 반드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해서 내 걸 만드셔야 됩니다. 자, 시간 관리를 좀 못하면은 좀 욕먹고 마는데요. 이 목표 관리를 잘 못하면은요, 사람이 막 죽기도 합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목표 관리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도 예, 그러기 위해서도 이 목표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목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공한 3%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3%가 뭔가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룹이나 아주 성공한 3%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 대학원 출신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성공한 3% 그룹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나머지 97%보다 자그마치 연봉을 10배를 많이 받는데 최고.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 조사를 해봤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원 나올 정도면 다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졌고 집안도 다 빵빵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없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종이 위에 적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거 위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짐 캐리의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종이에 썼기 때문에 놀랍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듯이 하버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갖다 썼던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봐도 저 성공한 3%의 사람들이 재산이 나머지 97%보다 다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종이를 목표를 종이에 적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 암이란 말이 있습니다. 암이란 게 참 무서운데요. 육체의 암도 참 무서운데 우리 정신에도 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과 비즈니스에 목표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정신적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하버드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버드 대학 얘기 좀만 더 할게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낙제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버드생들은 낙제를 하면은요. 1년 동안 학교 근처를 못 오게 한답니다. 어디로 가는 얘기죠? 예, 또 집에도 못 가게 한대요. 그러면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어디 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예, 아무튼 뭐 잘 모르겠지만은 제3의 지역에 가서 좀 근신하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버드 학생 중에서 10명의 학생이 낙제를 했는데 그중에 9명이 한국 학생이었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9명의 한국 학생들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그 9명의 한국 학생들은 인생의 중장기 목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9명의 한국 학생들의 유일한 목표는 뭘까요?
예? 하버드에 합격하는 것까지. 이해가시나요? 예. 미국 학생도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내가 하버드 대학 나와서 그다음에 뭐가 돼서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겠다,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겠다까지 간단 말이죠. 이렇게 중장기 목표가 있는데 한국 학생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한국 학생들이 도대체 하버드를 가려면은 민사고에서 1%, 과고에서 1%, 그다음에 뭐 외고에서 1%.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수재 중에 수재가 가는 데가 하버드 아닌가요? 그런 아이들이 낙오를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예,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고3 여학생 하나가 수능 1교시를 망쳤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예,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 학생의 목표는 어디까지? 예, 수능 잘 보는 것까지. 자, 그러면 목표 관리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예, 목표 관리는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순서대로 얼라이먼트, 예,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목표보다 좀 상위 개념이 뭔가요? 예,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이 맨 상위 개념이고요. 목적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목적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목적보다 하위 개념이 예, 목표인데 예,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플랜 예, 이런 것이 일치선으로 쭉 예,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비전과 미션, 평생계획,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표가 예, 일치선으로 쫙 가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란 거죠. 그럼 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건 제 미션입니다. 제 사명선언서인데요. 제 사명은요, 인격을 갖추고 지식을 갖춰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한 자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갖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겠다.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를 위한 나의 역할은 뭐 제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남편으로서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저는 남편으로서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이해, 믿음으로 아내의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며 동역하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들, 사위, 형제로서의 역할도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내가 사장으로서는 또 이렇게 살겠다. 내가 친구, 이웃으로는 또 이렇게 살겠다. 이것은 제 사명선언서인데요. 저는 이 사명선언서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저 사명선언서는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전 지방에 가끔 가다가 어느 강의하러 가다가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뭐 지도 가지고 가다 보면 뭐 수도 없이 가서 물어보고 어디를 가냐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 참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딱 입력하시면 바로 예, 정문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제가 혹시 길을 벗어나면은 예, 유턴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얼마든지 안내를 해준단 말이죠. 저 사명선언서는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데로 빠지면 자꾸만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좌회전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게 바로 평생 목표입니다. 자, 이 평생 목표. 저는 제 수첩에 지금도, 이렇게 누렇게 빛바랜 종이를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렇게 빛바랜 종이를 한 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15년째 이 수첩에 꽂혀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몇 년도에 만들었냐면 이게 93년도 9월 18일에 만들었습니다. 예. 이 종이 한 장이 참 제 인생을 많이 바꿨습니다. 자, 제가 대리교육을 딱 들어갔는데, 교관이 종이 한 장을, 빈 종이를 하나 나눠주면서 그냥 평생 계획표를 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무런 양식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자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렸습니다. 이렇게. 예, 펜으로 그려가 있어요. 제가 35세까지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목표인 비전, 그 다음에 영적이면 회사, 지적이면 성품이면 가정, 이게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5세가 될 때까지 제가 본부장이 되겠다고 썼거든요. 근데 본부장이 그 당시 CEO입니다. 근데 저 본부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좀 제가 손이 좀 떨렸습니다. 왜 떨렸을까요? 아주 걱정이 되잖아요. 제 동기가 352명인데 352명 중에서 내가 경영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될 가능성이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지방대학을 나왔죠. 뭐 제가 맨날 데모하러 다니고 학점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 나가서 뭐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고 써버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됐나요? 와, 놀랍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35살에 CEO가 된 거 아세요? 맨 처음에 그것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방송대 출판부에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책을 쓰다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35살에 제가 CEO가 됐더라고요. 놀랍게. 한 2, 3년 땡길걸.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종이에 썼기 때문에 놀랍게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 연간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연간 계획 어떻게 세우시나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건 여러분의 계획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간 계획도 이런 식으로 뭐 업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렇게 균형 맞추게 연간 계획을 갖다 관리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프루덴셜 했을 적에 연봉을 한 4억 받았을 적에 했었던 제 나름대로의 목표 관리법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다른 사람은 사소한 종이 한 장이지만 저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한 4억을 벌게 됐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이렇게 목표를 발표를 하잖아요. 나는 챔피언이 되겠다. 나는 연봉 얼마를 받겠다. 막 발표를 해요. 근데 저는 감히 그러고 좀 두려움이 있어서 챔피언이 되겠다는 말을 못 했어요. 그 대신에 저는 뭘 했냐면 제가 받고 싶은 연봉을 종이에 쓴 다음에 나누기 12개, 12개월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단위로 나눴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안 해요. 진짜 그렇게 했는지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나요? 평가를 다 했어요. 예, 1월 달에 105%, 2월 달에 269%, 3월 달에 252%, 근데 8월 달에는 53%인가요? 예, 9월 달에 42%. 예,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뭔지 아세요? 목소리 큰 게 열정인가요? 천만에요. 지치지 않는 게 열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말까지 쭉 가다 보니까 평균 121%를 달성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지점에서 탑이 돼 있고 챔피언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연봉이 한 4억 정도 됐거든요. 예. 저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 밟고 올라갔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갖다 도와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존경받으면서 저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목표를 쓰고 매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성과를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관리는 일관되게 종이에 기록한 것들,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목표는 이렇게 연초에 딱 한번 발표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천만에요. 이렇게 월간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내 목표가 명확하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뭐 토익을 몇 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뭐 영어책 몇 페이지까지 볼 것인가 이런 거 갖다가 명확하게 수치화돼서 월간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잘했던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요? 예, 그런 목표 관리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갖다 배우지 못한다면은 사회에 나와서도 잘 적응을 못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 관리는 이렇게 월간 단위까지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관리는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나요? 예, 제 주간 계획표인데요. 이 주간 계획표까지 목표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제 거 보면은 월화수에 대한 목표 쓰는 칸, 목금토에 대한 목표 쓰는 칸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까지도 목표가 들어와서 내 주간의 목표가 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약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선진국에서 그렇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생산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저 목표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요것만 노력해서 요 목표관리법만 잘 배우고, 예, 얼마나 저게 중요하면은, 경영대학원에는 MBO 과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MBO가 뭔가요? 목표관리법 아니에요? 예, Management by Objective. 예. 그래서, MBA 코스에서는 다 MBO를 갖다 가르친단 말이죠. 왜 그런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걸 갖다 못 배워요.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목표를 주간 단위까지 끌어내려가서 쓰는 거 자체, 예, 그것만 잘하더라도, 그걸 해서 평가만 한다더라도, 예, 매출이 한 30, 40%, 예, 성과가 30, 40% 올라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학교가 됐던 직장이 됐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관리를 이렇게 주간 단위까지 쓰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는 뭐 거래처에서 받은 어떤 뭐 어디서 얻은 수첩 하나만 썼던 거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써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메인 바인더가 있다면은 폴더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폴더 관리를 따로따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바인더도 메인 바인더가 있고 보조 바인더가 있어서 서로 이게 폴더로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지식의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죠. 지식의 무한 확장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여태까지 우리는 이 수첩이란 것도 1년 단위로 썼거든요. 1년 단위. 그래서 12월 30일 되면 이걸 갖다가 또 새로 받은 거에다가 뭐 중요하게 메모한 걸 갖다 옮겨둘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두 권을 동시에 쓰다가 2월 달쯤 되면 하나하나 스르륵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관리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미국에서 지식의 격차가 17분의 1인지 아세요? 이렇게 개인이 다 메모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 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바인더는 1년 단위로 없어지는 그런 수첩이 아니라 이거는 평생짜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평생 관리할 수 있는. 자, 12월 30일이 되고 1월 1일이 된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싹 바뀌나요? 예,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중요한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어떤 뭐 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싹 바뀌나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뀌는 건 뭐만 바뀌나요? 예, 스케줄만 바뀌면. 그것만 바꿔키면 되는 거지 나머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한 지식의 낭비가 되고 지식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짜리 아니라 평생짜리를 관리하는 이 바인더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주간 계획표라든가 월간 계획표 이렇게 바뀌는 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걸 가지고서 목표 관리와 그다음에 시간 관리와 지식 관리와 인맥 관리, 재정 관리 모든 것들을 다 이걸 해결합니다. 예, 이제 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 20여 년간 해왔던 성공의 경험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더를 통해서 제가 한 20년간 해왔던 기록 관리, 그다음에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지식 관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적용을 잘 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